선박 저항 추진 비대면 수업이고요. 원래 공지했던 대로 제가 예비군 훈련 갔다가 지금 학교에 와서 수업 영상을 찍고 있는데, 수업 수업 주제는 EEDI입니다. EEDI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선박 성능, 특히 저항 추진 성능과 관련해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을 들어서 저항 추진 수업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실제 배에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EEDI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 추진을 배우면은 그걸 가지고 뭐에 쓰나요? 그러면 EEDI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선박의 저항 추진은 되게 연구를 오래됐어요. 연구한 지가 오래됐는데 못해도 한 100년은 되지 않았을까? 그 이상은 됐나? 뭐 그런데 근대적인 요즘에 얘기하는 이 프로펠러 달린 그런 배에 대해서도 저항 추진을 연구한 게 못해도 60년은 됩니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 한 70년? 네. 근데 옛날에는 배에 대해서 그러면 저항 추진을 EEDI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는 저항 추진을 어떤 이유로 연구를 했냐? 당연히 배의 연비가 좋아지게 하려고 연구를 했겠죠. 심플하게 표현하자면은 배의 저항이 작으면은 연비가 좋아질 거예요. 연비가 좋아지면은 연료를 적게 쓰니까 유지비가 낮게 들겠죠? 그럼 선주 입장에서는, 선주라는 거는 배를 주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조선소 간다면은 돈을 들고 와서 내 배를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갑이죠. 그 사람은 되게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배면은 이렇게 유지비가 적게 들면은 그만큼 배를 싸게 오래 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주가 기뻐하게 하는 게 원래의 저항 추진의 목적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배가 엔진이 어지간히 커야죠. 그러니까 CO2를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게 배가 CO2를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그 CO2를 줄이게끔 하자. 선주가 뭐 연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물론 연비가 좋으면 CO2를 적게 배출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CO2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강제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은 굳이 뭐를 하질 않더라도 연비 좋은 차 알아서 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돈이 적게 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요새 자동차 회사들 보면 막 하이브리드 전기차 막 내놓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연비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것보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동차가 어느 수준 이상의 연비를 갖도록 메이커에서 차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억지로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뭐 물론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저항 추진은 연비 문제였는데 요즘의 저항 추진은 CO2 문제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서 핵심되는 키워드가 오늘 배울 EEDI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료를 만드는데 유별나게 좀 참고를 한 거는 MAN이라고, MAN이라고, 이게 뭔 약자일 텐데 독일 회사고 이게 엔진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MAN이라고 트럭도 있을 겁니다. 저기 되게 큰 그 컨테이너 실는 그런 트럭들은 되게 뭐 덤프 트럭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엔진 메이커다 보니까 엔진 관련한 얘기 되게 많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공짜로 뿌리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선박 저항 추진이나 아니면은 이후에 선박 종합 설계 그때 참고 많이 해요. 선박 종합 설계에서도 여기 만 거 자료들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메이커 중에 제대로 정보 공개한 데가 저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EEDI는 IMO에서 주관을 하는 문제거든요. IMO가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 국제 해사기구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은 당연히 국제고요. 마리타임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기구. 지금 이거 사무총장이 아마 한국 사람이었나? 아직도 그런가 그럴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저기 해수부에 와서 강연하셔가지고 거기에 학과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갔었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바뀐 거 없다면은 IMO는 지금 한국 사람이 총장을 하고 있을 거다.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 거고요. 어쨌든 IMO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저기 EEDI나 뭐 그거 말고도 IMO에서 다루는 되게 많은 분야들이 있거든요. 뭐 해상, 환경, 아니면은 사고, 안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제한을 안 두면은 뭐 바다 환경이고 뭐고 다 망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왠지 사고도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규정으로, 국제법상으로 다 막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배가 미국에 가요. 근데 한국 법은 그러면은 어디까지 적용되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IMO에서 기준을 세우면은 그걸 다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하는 국제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IMO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EEDI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수도 있는 많은 분야들에 대한 그런 규정집들이 있거든요. 물론 영어로 써져 있어서 읽기에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막 말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특히 수식이나 표 같은 걸로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도 이거 주소 제가 적어놨는데 뭐 관심 있으면은 다 읽어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EEDI 관련해서 뭐 그러면은 쭉 찾아보면서 한번 비슷한 중요한 그런 자료들 찾으셔도 되고, 사이버 캠퍼스에도 그 자료들 중에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 싶은 거 업로드 해놨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유튜브에서 EEDI를 찾으면요 영상이 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 이 정도까지가 EEDI 관련한 거고, 밑에는 뭐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그 중에서 4개가 제가 수업할 때 찍은 거라서 네, 옛날 거 보셔도 됩니다.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 같은 주제에 대해 만든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 내용 시작할게요. 우선 기본 배경 내용으로 해운 산업,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자를 옮기는 그런 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당연히 합니다. 왜냐면은 석유를 태워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인류가 배출하는 CO2의 한 2.5% 정도가 해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2.5%면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우리가 1%씩 줄여가지고 10번만 줄여도 10%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해운 산업에서도 뭔가 우리가 액션을 해야겠다라는 건데, 여기 숫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해운 산업, 여기 쇼핑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쇼핑이 배를 가지고 한다는 뜻이니까 쇼핑에서 나오는 게 2.5%. 근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에비에이션, 항공입니다. 그래서 배, 비행기, 그 다음에 여기 1.2% 있거든요. 이거는 레일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철도. 그 다음에 이만큼 큰 이 친구는 16.8%는 길, 그러니까 로드니까 자동차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가 진짜 CO2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도 요새 그 CO2 배출량 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그걸로 가는 제일 큰 이유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연료비나 유지비 아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게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배 입장에서도 2.5% 항공업계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배는 화물 옮기는 양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은 그 대신 속도를 빨리 내는 거고, 뭐 그런 것들 차이가 있긴 한데 하여튼 작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어디서 주로 CO2가 나오냐? 이쪽에 보면은 주된 그 해상 운송하는 루트들이거든요. 뭐 뻔하죠. 미국에서 유럽 가는 거, 그다음에 중동에서 석유 캐가지고 동아시아 가거나 뭐 등등, 아니면은 중동에서 캐서 유럽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주요한 루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CO2가 무지하게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O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웠냐, 이대로 가면 너무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라고 해서 2050년까지, 지금 2008년도 때 얘기거든요. 2008년도에 205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절 이상으로 줄여보자, 배에서. 그러니까 배의 CO2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보자 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할 거면은 이제 배 연료 효율이 좋아져야겠죠. 연비가 좋아져야겠죠. 말 그대로. 연비가 좋아지면은 연료를 적게 태우니까 CO2도 적게 배출된다 라는 개념이고, 그럼 뭐 이전에 선주들이 좋아하던 그 연비 좋은 배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선박은 기본적으로 화물을 옮기는 게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화물을 옮길 거예요. 화물을 많이 옮기는 배가 CO2를 많이 배출하는 거 이해해 줄 수도 있죠. 화물 많으면은 CO2도 뭐 한 번에 많이 옮기니까 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화물을 적게 운송하는 배는 CO2도 적게 배출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연비 규정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좀 사회적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뒤에서 배 그 동력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동력이라고 하면 엔진 쪽 얘기를 할 건데, 엔진에서 몇 가지 정의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얘기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서로 약속을 해놔야 되잖아요. 배에는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엔진에서 축이 나와서 프로펠러를 돌리게 돼 있어요. 뭐 자동차도 엔진에서 축이 나와서 동력을 전달해서 바퀴를 돌리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제일 처음에 그러면 엔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엔진의 출력을 정하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동차 사면은 자동차 몇 마력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배는 보세요. 여기 엔진 자체 동력이 있을 거고, 엔진에서 축으로 나오는 동력이 있을 거고, 축이 전달돼서 프로펠러로 들어가는 동력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좀 뭐 자동차 많이 좋아한다 하면은 자동차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변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퀴까지 있거든요. 휠. 근데 여기서 200마력 나왔다 하면은 뭐 변속기에서 몇 마력 깎아먹어요. 한 190마력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되면서 또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휠에는 실제로 들어가는 거면 한 150마력 정도 된다고 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걸 실제로 자동차 바퀴를 돌리면서 출력을 재보면은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휠마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랑 엔진 마력이랑 아니면 엔진 동력이라고 불러도 되죠. 엔진 동력이랑 차이가 좀 있더라. 배도 똑같아요. 엔진에서 카탈로그 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했을 때 얼마만큼의 동력을 낼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안에서 연료를 태우면은 그 연료 태우는 양만큼 일을 할 수 있겠죠? 이상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연료 태우는 거에서 뭐 이런저런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그 연소실 안에서 발생하는 일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연료를 태웠을 때 그 연료가 유효하게 일을 해주는 그 비율을 우리가 도시 동력이라고 하고요. 도시는 눈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ndicate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측 값으로 딱 나오는 그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상세한 계산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다 만들고 엔진에다가 브레이크를 달아요. 엔진 축에다가. 엔진을 열심히 돌리면 브레이크가 걔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못 움직이게 잡진 않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마찰로 인해서 열이 나겠죠? 그럼 그 열을 재면은 이 엔진이 돌 때 축으로 이만큼 에너지를 뽑아내는구나. 엔진만 있을 때요. 배에 달기 전에 엔진만 조립해가지고 돌려요. 그래서 이게 엔진에다가 브레이크를 달아서 제동을 하고 있으면서 걸리는 동력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제동 동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에다가 실제 장착한 다음에는 배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펠러로 가는 축. 거기 축 바로 나오자마자 재는 거를 축동력. 프로펠러 모가지에 걸리는 동력을 전달 동력. 그러니까 축에서 전달은 가다가
전달 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축이 있으면은 뭐 걔를 지지해 준다거나 하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조금씩 동력을 깎아먹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 엔진의 출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전달 동력을 주로 써요. 왜냐하면 저항 추진 수업은 원래는 엔진을 안 다루거든요. 프로펠러만 다루고 끝나요. 그래서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EEDI 관련해서는 이제 가서 그 이전에 엔진들에 대해 좀 하다가 도시 동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EDI 관련해서는 도시 동력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무슨 최대 출력, 상용 출력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엔진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배에 딱 설치를 했어요. 엔진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엔진을 딱 설치를 했으면은 그 엔진을 막 오늘은 신나니까 막 끝까지 밟아볼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배에서는. 자동차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배는 어차피 바다에 나가면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 일정한 속도라는 게 설계의 속도예요. 제일 경제적인 속도로 쭉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막 굳이 끝까지 밟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엔진을 설치를 하면은 한 번쯤은 멀쩡히 돌아가는지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연속 최대 출력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맥시멈 컨티뉴어스 레이팅이고, 얘는 뭐냐? 엔진을 내구성에 문제 없이, 그러니까 계속 밟으면은 엔진이 깨진다거나 어디가 상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버텨줄 수 있는 정도의 최대 출력이에요. 그래서 MCR이라고 하는데 MCR도 사실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노미널 MCR이라고 해가지고 엔진이 설계상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엔진을 산다고 하면 되게 노미널 MCR이 얼마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배는 굳이 저만큼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소리 할 수 있죠. 저거까지 엔진을 저렇게 크게 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해 주거든요. 그거를 SMCR이라고 합니다. 스페시픽. SMCR이 사실 배의 동력 성능을 아니면 EEDI를 결정하는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노미널보다 SMCR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대 출력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뭔가 효율이 안 좋을 것 같죠. 연료를 쓸데없이 더 태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NCR이라는 게 있습니다. NCR은 노멀이고요. 일반적으로 운용을 하는 조건. 그게 뭐냐? 연료 소모율이 최적인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MCR로 쓰면은 MCR로 엔진을 돌리면은 연료를 좀 많이 태우고요. NCR로 오면은 회전수를 좀 낮춰서 적절한 선에서 운항을 하면은 연료 소모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자동차도 뭐 연비 주행하는 그런 적당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고요. 디젤 엔진 같은 거는 MCR의 85%를 연속 상용 출력으로 봅니다. NCR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SMCR 뭐 3만 킬로와트 엔진을 사잖아요. 그러면 걔의 85% 계산이 얼마죠? 그러면 26,500? 맞네. 25,500인가? 25,500 같네. 25,500킬로와트가 NCR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젤 엔진을 배에는 주로 디젤 엔진 들어가요. 디젤 엔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메이커에서는 SMCR을 주고 여러분들은 NCR에서 배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를 운항을 할 때는 NCR로만 배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SMCR 전체를 쓸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비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배 뭐 굳이 그렇게 갈 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NCR에서 운항을 하고요. 그러면 이 NCR에서 배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를 알면 되겠죠. 근데 배를 운항할 때 또 하나 문제가 배가 잔잔한 바다에 있으면은 딱히 뭐 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배가 파도가 치면은 그만큼 저항이 커져서 출력을 더 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한 15% 정도로 보거든요. 15%. 그러니까 NCR에서 아까 25,500kW였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15%는 파도 때문에 가는 거고 파도가 만약에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25,500을 1.15로 나눠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 22,173이네. 22,173kW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파도가 있다고 쳐서 15%를 더 달아준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잔잔한 바다에서는 이만큼만 있으면 목표한 속도를 낼 수 있는데 파도가 치니 실제 바다에서는 15%를 추가를 해줘갖고 25,500kW를 만들고 걔가 NCR이 되는 거예요. 걔가 NCR이 되게끔 맞췄더니 SMCR이 3만이 나오더라 라고 거꾸로 가는 게 원래 설계 방향입니다. SMCR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우리 저항추진 수업에서는 사실 얘를 먼저 구합니다. 원래 저항추진에서는 이 22,173kW를 구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뭐 NCR이나 SMCR이나 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럼 실제 배를 만들면은 저걸 확인해 보나요? 당연히 시운전 가서 확인은 하고요. 시운전이란 게 이제 배 만들고 한번 가서 바다에서 뛰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는데 하나 문제가 시운전할 때는 화물칸을 다 채우기는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시운전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인데. 그래서 화물칸을 다 안 채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박 계산해서 배웠을까 싶긴 한데 경화 상태라고 해서 배가 물에 덜 잠겨서 많이 떠 있는 상태로 갑니다. 근데 배가 물에 덜 잠기면 저항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 시운전은 경화 상태에서 했지만은 걔를 만재 흘수 조건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모형 실험을 해가지고 이미 추정한 값 비리 비교를 해서 만재 흘수에선 이 정도 속도가 나오겠군요. NCR로 갔을 때 그걸 계산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잠깐 잘랐다 갈게요.